안녕하세요. 지식 더하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에서 배운 교훈과 그 흔적들이 바로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잊고 있었던 독립운동가 한 명을 다시 만나보려 합니다. 그 이름은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의 삶과 헌신은 우리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그럼 같이 지식 더하러 출발하겠습니다. 홍범도가 말했다. 대한독립전쟁의 제1회전에 참전한 대원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나라 조선도 아니고 허울뿐이었던 대한제국도 아닌 대한민국이 소집한 군대에 발을 들여놓은 첫 군인들이오. 이 한마디를 마지막 숨이 멎는 순간까지 명심해야 하오. 모두 따라하시오. 우리가 힘을 내야, 우리가 힘을 내야 대한이 힘을 낸다. 대한이 힘을 낸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만이 사람의 잘못이다. 남의 말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오로지 자기 판단에 의존하라. 말을 옮기지 마라. 과묵하라. 비밀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약한 자를 항상 도와주라. 나는 한 가지만은 똑똑히 알고 있어. 내 땅을 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국토를 회복하여 자손만대의 행복을 주는 것이 우리 독립군의 목적이요 민족을 위한 본이다. 내가 죽고 우리나라가 해방되면 꼭 고국으로 데려가라. 홍범도는 누구인가? 홍범도 장군은 1868년 평남 평양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장군의 본관은 남양, 보는 여천이다. 장군은 매우 어렵게 성장하였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가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9살 되던 해에는 부친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되었다. 이후 장군은 작은 아버지 집에서 농사일을 거들며 지내다가 어느 부잣집의 머슴 노릇을 하기도 하였다. 1890년부터 약 1년 반가량 금강산 신계사에 들어가 지담대사의 상좌승으로 수도 생활을 하였는데 이때 이순신의 후손이기도 한 지담대사로부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을 비롯하여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등의 활약상을 듣게 되었다. 이 같은 경험은 개항 이후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침략하는 일제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던 장군의 반일의식을 더욱 증폭시켜 갔다. 홍범도 의병활동 시작하다. 일제는 1894년 6월 경복궁에 난입하여 무력으로 민씨정권을 무너뜨리고 친일정권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청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우리 민중의 자주적 근대화 운동이요 방일 민족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을 단합하였다. 더구나 1895년 8월 일제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을미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양력 사용을 강용하고 단발령을 강제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의 주권을 제약하여 갔다. 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각지에서 의병 봉기가 이루어졌다. 장군 또한 1895년 11월 강원도 회양에서 김수협과 의기상통하여 봉기한 뒤 경기, 강원 지방과 관북 지방을 연결하는 길목인 철령에 매복하여
일본군 1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고 함경도 안변의 학포로 이동한 뒤 여기에서 12명의 동지를 모집하여 의병부대를 조직하였다. 최초의 홍범도 의병부대로 불린 이 부대는 여러 차례 전투에서 의병들이 전사하거나 도주하여 장군 혼자 남게 되었다. 1907년 후반까지는 북청군 안산사 노을리에 거주하며 사냥과 농사에 종사하였다. 안산사 일대 보수들의 대장으로서 보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장군은 보연대를 주축으로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반일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보수들의 항일의식을 고취하여 갔다. 한편 망국적 상황에서 보수들의 반일의식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1907년 9월 3일 제정 공포된 총포 및 화양류 취체법의 강제 시행이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와 탄약 및 무기가 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정부와 관청에서 거두어들이고 그 위반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법은 일제가 이 시기 전국적으로 파급되던 의병전쟁을 봉쇄하고 탄압할 목적으로 강행한 것이었지만 총으로 수렵하여 먹고 살던 삼포수들에게는 매우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때문에 삼포수들은 일제의 침략에 대해 민족적 분노와 더불어 생활상의 위협을 직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자 장군은 일제 침략자를 처부수고 자기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궐기하자고 보수들을 설득하였다. 그리하여 1907년 11월 장군과 차도선은 북청의 안산사와 안평사 보수들의 동업조직인 포계를 주축으로 화전 농민과 광산 노동자 그리고 북청 진위대의 해산군인 등 70여 명을 모아 의병부대를 결성하여 봉기하였다. 이 의병부대는 장군과 차도선의 지휘 아래 봉기 직후 일진회 회원이며 친일 관리인 안평면장을 처단하면서 본격적인 의병 활동을 시작하였다. 나르는 홍범도 장군의 의병부대는 같은 달 22일 보수들의 총을 압수하여 북청으로 반출하는 일본군을 후치령에서 습격하여 적군 2명과 일본인 순사 1명을 사살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25일에도 이곳에서 미야베 대위가 지휘하는 일본인 군경 70여 명과 3시간 동안 격전을 벌여 적군 30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후 장군의 의병부대는 1908년 11월 장군이 만주를 거쳐 연해주로 1차 망명하기까지 수십 차례 일본군과 격전을 치르며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장군의 의병부대는 삼수성과 갑산읍을 탈환하기도 하고 헌병분견소, 순사주제소, 우체국, 일본군 관사 등을 습격 소각하기도 하고 일진회 회원, 친일 관리와 부호, 일본인 군관민 등을 응징 처단하기도 하고 일본인 금광을 습격하여 금괴를 빼앗아 군자금으로 이용하는 등 실로 대담무쌍한 활동을 벌였다. 그리하여 장군은 나르는 홍범도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워 1908년 11월 만주를 거쳐 노령 연해주로 망명한 이후에도 장군은 의병 활동의 재기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군자금과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 장군은 연추에서 이범윤을 만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유인석과 항일투쟁의 방략을 논의하기도 하면서 재기를 도모하였다. 그러던 중 장군은 추풍에서 최원세의 도움으로
군자금을 마련하여 의병을 모집하고 무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10년 4월 초순 장군은 러시아에서 구입한 총기로 무장한 30여 명의 의병부대원들과 함께 추풍을 출발하여 국내로 진격하였다. 그해 4월 중순 간도를 거쳐 한북 무산에 진입한 장군의 의병부대는 5월 초순까지 무산과 종성 일대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수차례 접전을 벌였다. 그러나 처음 의병전쟁에 참가한 병사들이 많았고 병력 또한 적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체포되어 전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장군은 그해 5월 중순 다시 만주의 안도현과 길림을 거쳐 러시아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1910년 8월 일제가 국권을 강탈한 경술국치 소식이 연해주에 전해졌다. 이 소식에 충격을 받은 장군을 비롯한 민족운동자들은 한인학교에 모여 비상시국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한 결과 대한의 국민 된 사람은 대한의 광복을 죽기를 맹세하고 성취할 것을 결의하고 성명회를 조직하였다. 장군을 비롯한 한인동포들이 성명회를 조직하여 활발한 반일운동을 전개하자 일제는 러시아 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제기하였다. 동시에 장군을 비롯한 유인석, 이상설, 이범윤 등 주요 인물들의 체포 인도를 요구하고 나왔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핵심 간부들의 대한 체포령을 내리고 항일운동을 탄압함으로써 성명회는 1910년 9월 해체되고 말았다. 이후 장군을 비롯한 러시아의 한인, 민족운동자들은 현실적이고도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독립운동의 방향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군을 비롯하여 이종호, 이상설, 최재영 등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민족운동자들의 발기로 조국 독립을 최고 이념으로 하는 자치결사로서 권업회가 1911년 5월 연해주에서 창립되었다. 권업회의 목적과 이념은 한인사회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실업경제 문제와 독립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는 항일정치 과제를 결부시키는 전술을 취하면서 조국 독립을 달성하려는 데 있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러던 중 국내에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장군은 이제야말로 독립전쟁을 전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장군은 당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던 노령 대한국민의회의 군무부와 상의하여 그해 8월 마침내 항일무장투쟁의 길로 다시 나서게 되었다. 초기 대한독립군은 세계 중대에 약 300여 명의 병력, 소총 200여 정과 권총 약 30정에 하여 그리고 지휘부는 사령관의 장군, 부사령관의 주건, 참모장의 박경철로 구성되어 있었다. 장군이 지휘한 대한독립군은 1920년 초반경부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와 연합하여 대규모 국내 진공작전을 감행하였다. 이 같은 대한독립군의 활동은 다른 독립군 부대에도 영향을 주어 끊임없이 국내 진공작전이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일제의 경비 강화에도 불구하고 독립군 부대들은 국내 진공작전을 계속 결행하였고 그 전과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효과적이었다. 독립군의 국내 진공을 방어하기 위하여 군사 및 경찰력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대대적인 기습을 받게 된 일제는 250명의 병력으로 월강 추격대를 편성하여 1920년
6월 7일 봉오동으로 진군해 왔다. 장군이 지휘하는 독립군 통합부대는 마치 삿갓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지형의 봉오동 골짜기 안으로 일본군 추격대를 유인하여 격파함으로써 대승을 거두었다. 장군이 이끈 독립군 통합부대가 승전하게 된 요인은 지형을 이용한 전술 구사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독립정신이었다. 1920년 12월 25일 독립신문에 의하면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157명이 사살되고 수많은 인원이 중경상을 입었고 독립군 측은 4명의 전사자에 2명의 중상자만을 내었을 뿐이었다. 라고 한다. 봉오동 전투는 만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본격적으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독립군의 사기가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1920년대 독립전쟁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독립군의 빈번한 국내 진공전에 의해 큰 피해를 입게 된 일제는 1920년 8월 소위 간도지방불령선 인초토 계획을 작성하고 첫 단계로 운춘사건을 조작하였다. 일제는 중국 마적을 매수하여 1920년 10월 2일 운춘의 민가와 일본영 사관 분관을 습격 13명의 일본인과 한국인 순사 1명을 살해하고 30여 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일제는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중국 측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들 자신이 직접 병력을 투입하여 마적단을 토벌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중국 측의 답변이 있기도 전에 일제는 대병력을 서북간도로 침입시켰다. 독립군의 항전 사상 가장 빛나는 승첩인 정산리대 첩은 이 같은 일본군의 간도 침입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운춘사건이 있기 이전에 독립군 측은 일본군의 간도 침입을 이미 간파하였다. 그리하여 독립군 부대들은 근거지에서 대규모의 일본군과 정면 승부할 경우 본용은 물론이고 간도 지역의 한인들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백두산록 서쪽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20년 10월 20일 장군의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북로군 정서, 대한신민단, 국민회군 등의 독립군 부대는 백두산록으로 향하는 길목인 화용현 2도구와 3도구에 집결하게 되었다. 독립군의 이러한 동태를 첩보원의 보고에 의해 파악한 일제는 침략군의 일부를 2, 3도구 방면으로 진입시켜 독립군을 토벌하게 하였다. 따라서 독립군과 일본군은 이곳에서 피할 수 없는 일전을 벌이게 되었다. 전투가 일어난 지역은 한인마을이 있던 정산리 일대였다. 첫 전투는 삼도구 방면에서 포진하고 있던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와 일본군 야마다 토벌대 간의 10월 21일 오전 8시경부터 전개된 백운평전투였다. 김좌진이 지휘하는 독립군은 일본군을 백운평 골짜기 깊숙이 유인하여 섬멸함으로써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어 장군이 사령관으로 지휘하는 독립군 통합부대는 이도구 완루구에서 일본군의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장군이 지휘하는 독립군 통합부대와 북로군 정선은 합동으로 10월 26일까지 천수평, 어랑촌, 맹개골 만기구, 천보산, 고동하곡 등지에서 일본군과 10여 회의 격전을 치렀다. 이들 전투에서 독립군과 일본군 양측의 전과 및 피해는 자료마다 서로 다르지만
임시정부가 조사하여 발표한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의 전사자는 1200여 명의 부상자는 2100여 명이었고 독립군 측은 전사자 130여 명, 부상자 220여 명뿐이었다.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이후 장군은 700여 명의 독립군 통합부대를 이끌고 일본군 간도토 벌대와 격전을 치르면서 1921년 1월 하순 우수리강을 건너 러시아령 이만을 거쳐 자유시로 들어갔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소련 당국의 한국 독립군에 대한 무장의 재령으로 빚어진 자유시 사변을 통하여 많은 독립군이 희생되고 말았다. 이후 홍범도는 남은 독립군 부대와 함께 이르쿠츠크로 이동하였고 레닌 정부의 협조를 얻어 설립된 고려혁명군관학교에서 혁명군 양성에 참여하기도 했다. 1922년에는 다시 연해주 이만으로 돌아왔으며 1923년 24년 무렵부터는 그곳에서 농장을 차려 농사를 지으며 한인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1937년 스탈린이 한인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하면서 연해주의 한인들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홍범도는 카자흐스탄의 야니쿠르간 사나리크로 이주했다가 이듬해 크지로르다에 정착하였다.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러시아 정부에 참전을 요청했으나 고령을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카자흐스탄의 한글 신문 레닌기치의 젊은이들의 참전을 촉구하는 기고문을 싣기도 하였다. 말년에는 한인 극장인 고려극장에서 수의로 근무하는 등 비교적 조용한 여생을 보냈다. 조국 해방을 불과 2년 앞둔 1943년 10월 25일 이영만리 타국 땅에서 끝내 숨을 거두었다. 그의 유해는 집 근처에 임시로 안장되었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중앙공동묘역으로 옮겨졌다. 1951년 레닌기치 기자들을 비롯한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홍범도 장군 분묘수리위원회를 조직하여 묘를 보수하고 흉상과 기념비를 세웠다. 그가 거주하던 집은 크지로르다의 역사기념물로 지정되었고 집 근처의 거리는 홍범도 거리로 지정되었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2019년 4월 장군의 유해 봉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8월 15일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유해가 봉환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훈장 중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고 유해는 대전현 충원에 안장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독립투사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불굴의 의지와 애국심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가치들입니다. 그가 남긴 교훈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홍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투사들이 흘려준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더하기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